세조 8년인 1463년 신숙주의 동생인 신송주의 고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구석의 처 이씨의 여종 사방지가 여자 복장을 했는데 형상이 괴이하다고 해서 잡아다가 보았더니 음경과 음랑이 있으니 남자였습니다. 사방지가 남자로서 여장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가두어 고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세조에게 아뢰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세조는 정현조에게 시켜 이게 무슨 일인지 소상히 알아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었죠. 이 사건의 주인공인 사방지는 어릴 때 어머니에 의해 자랐습니다. 여자아이의 옷을 입고 연지와 분을 발랐으며 바느질도 배우는 등 철저하게 여자아이로 길러졌죠. 그 이유는 어릴 적 요도가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사방지를 쭉 여자아이로 키웠던 것이죠. 사방지 자신도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었던 사방지는 혼란 속에 살아오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려 했지만 여승이었던 중비와 지원을 만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가져오던 중비는 어느 날 사방지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 두렵다고 하자 사방지는 아주 태연하게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중비를 만나기 전부터 다른 양반집 부인과도 잠자리를 가졌었고 심지어 넷이나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자신의 고모와도 관계를 가졌었지만 아이가 생긴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운명의 단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승 중비의 이웃이던 이씨 부인을 알게 된 것이죠. 이씨 부인은 세종의 아끼던 공신 이순재의 딸이었는데 김귀석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고 이씨 부인은 젊은 나이에 평생 혼자서 살아야 하는 과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외로이 살던 이씨 부인은 이웃집의 여승 중비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중비가 이씨 부인에게 사방지를 소개시켜줬던 것이죠. 사방지를 보자마자 이씨 부인은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이씨 부인은 조용히 사방지를 자신의 침실로 불렀고 그렇게 서로 뜨끈뜨끈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이렇게 그 둘의 뜨거운 관계는 10년간 이어졌지만 과부와 여장한 남자가 같이 놀아난다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신송주에 의해 세조까지 알게 되었고 세조는 자신의 사위였던 정현조를 보내서 사방지와 이씨 부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방지의 모습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겉으로 사방지를 봤을 때는 긴 머리에 수염도 없으며 피부색도 하얗고 외모나 옷차림 등이 틀림없는 여자인데 옷을 벗겨보면 몸에는 남성의 거시기가 달려있던 것이죠. 근데 사방지의 거시기는 다른 남자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었는데 아래를 보면 여성들의 중요 부위와도 흡사해 보이기도 해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둘 다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지는 요도민열림증이라는 불완전한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요도가 음경의 끝이 아니라 음경의 중간이나 아래 부분에 있는 선천적 기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발기도 되고 여성과의 성관계도 가능은 했지만 요도 끝의 위치가 정상적인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도 임신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송주의 고변으로 시작된 과부와 여장 남자의 간통 사건이 요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조가 사방지를 조사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방지는 여장 남자가 아니라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양성인간 사건으로 바뀌어버렸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세조는 사방지를 몹쓸병에 걸린 불쌍한 병자로 여겨 따로 국문을 해서 처벌을 하지는 않았고 이씨 부인의 아버지인 이순지의 집으로 보내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방지와 이씨 부인의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씨 부인의 아버지인 이순지는 세종이 아끼던 공신이기도 했고 이씨 부인의 아들 김유학의 부인은 정인지의 딸이었죠. 또한 정인지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와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이자 왕실과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씨 부인과 사방지가 간통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정인지와 이순지의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세조는 유야무야 대충 이순지에게 사방지를 처리해 버리라고 하고 손을 떼버렸습니다. 이순지는 사방지를 집에서 내쫓아 시골로 보내버리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일단락시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사방지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천에 간다는 핑계로 시골로 보내버린 사방지를 찾아가 또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이순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방지를 다시 집으로 불러와 같이 살며 또다시 정을 통하였습니다. 이 사실도 결국 세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세조는 사방지를 신창현이라는 곳에 공로비로 보냄으로써 결국 사방지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씨 부인의 아들 김유학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상도 도사에서 파면되는 등 불이익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방즈는 요즘 말로 하면 간성이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둘 다 가졌지만 그것마저 원래보다는 조금 다른 애매한 형태라서 남성이나 여성 중 어디에도 속하기 힘들었던 희귀하고 불쌍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러한 간성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일 테니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머리 아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때는 영조 43년인 1767년 7월 경상감사 김웅순이 올린 장계 때문에 온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경상도의 산음면에서 고작 7세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이었죠. 한국 나이로 7살이라는 말은 만으로는 5세나 6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이었는데요. 당시 조선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던 시대이긴 했으나 결혼도 하지 않은 7살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지만 심지어 출산을 했다는 것도 전례가 없는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훗날 이 사건을 두고 이덕무라는 인물은 자신이 저술한 청장관전서에 이렇게 기록해두었는데요. 7세 여자아이는 3주 만에 월경을 시작했고 고작 3살의 나이에 음모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6살이 되었을 땐 보통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난 뒤엔 갑자기 쑥 자라서 14~15살 된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치 요괴의 일종이었다 라는 식으로 기록해 놓았었는데요. 좀 와전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정도로 이 사건은 정말 기이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영조와 대신들은 이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여겼고 어떤 대신들은 이는 요괴가 틀림없으니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여자아이도 내 백성이며 어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처형을 시킬 순 없다고 신하들의 요청을 딱 잘라 거절한 뒤 불길한 마음을 뒤로한 채 다시 장계를 훑어보았죠. 장계에는 7세 여자아이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말과 여자아이가 엄청 빨리 자란다라는 말만 있을 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여자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설명들은 빠진 채 뭔가 잘못된 느낌의 장계였던 것입니다. 이에 영조는 구상이라는 사람을 어사로 임명해 즉시 산음면으로 가 진상을 파악하라는 명을 내렸죠. 이 충격적인 일은 얼마 안가 한양 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요괴의 짓이라느니 나라에 무슨 병고가 있을 거라느냐 하는 등 온갖 소문이 난무하며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영조는 얼른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했죠. 그렇게 파견을 보낸 구상이 산음면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는 출산을 한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혼자서 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첫째 딸 이다는 10세이고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둘째 딸 종단은 7세였죠. 어쨌든 종단은 출산을 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던 산모라 그녀를 조사할 수 없었던 구상은 일단 종단의 어머니부터 추궁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10대 중반의 나이로 보이는 종단이 진짜 7살이 맞냐는 물음에 어머니는 분명히 7세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었지만 7세인 것은 확실해 보였죠. 그리고 다음에는 첫째 딸 이단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입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장수가 이번에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되물으니 소금장수가 종단이를 희롱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어머니와 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소금장수와 종단이가 옷을 다 벗고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도 하는 것이었죠. 이에 구상은 즉시 소금장수를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인 소금장수의 이름은 송지명으로 당시 23세의 나이였죠. 관아에 끌려온 송지명은 겁에 질린 채 구상이 묻는 말에 모든 걸 실토했는데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송지명은 종단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며 평소 그녀의 호의를 샀고 나중에 어머니와 언니가 없는 틈을 타 잠자리를 가지자고 꼬셨던 것이었죠. 그가 모든 사실을 자백하자 구상은 즉시 영조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그 보고서를 받아 보고서야 마침내 영조는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7세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변고가 확실하다며 송지명과 종단은 풍습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노비로 삼아 각각 따로 다른 섬에 유배 보내버렸죠. 종단의 어머니는 딸 간수를 잘 못한 죄로 그녀 역시 노비로 삼아 섬으로 보냈으며 종단이가 낳은 아들도 어머니였던 종단을 따라 노비가 되어 종단과 같은 섬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게다가 처음 보고를 개판으로 한 현감도 하직시켜버렸죠. 또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산음면의 이름에 그늘 음자가 쓰인 것 때문이다 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영조는 산음의 지명도 산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그늘 음자를 쓰는 지역인 안음은 안이로 바꿔버리기도 했죠.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도 잘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유배를 갔어야 했던 종단과 그 아들은 안타깝게도 유배지인 섬에 도착하자마자 기력이 다했는지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만으로 따지면 고작 6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자아이가 출산을 하고 그 힘든 유배기를 떠났으니 죽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종단은 그렇게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최연소 임신이라는 기록과 최연소 출산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이는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지만 피해자인 종단이가 유배를 떠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지금은 그때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네요. 조선 영조 시대에 있었던 괴이한 사건이자 안타까운 사건, 종단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에는 사량도라고 하는 풍경이 아주 멋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량도는 섬인데도 등산을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이 아주 많죠. 섬에서 웬 등산이냐 하시겠지만 사량도에는 멋진 풍광을 느낄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사량도에도 지리산이 있는데요. 원래는 지리산이 바라보이는 산이란 뜻인 지리망산이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그냥 지리산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지리산에서 불모산을 거쳐 옥녀봉으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는 아름다운 바다도 보이고 멋지게 수놓아진 바위 봉우리들로 인해 수많은 등산객들이 사량도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만끽하기 위해 찾는 곳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곳에 슬픈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옥녀봉 전설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옛날 사량도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남편과 마음씨 고운 아내는 도란도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 그 부부에게도 사랑의 결실인 딸 옥녀가 태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부부 중 아내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호라비가 된 남편은 악착같이 옥녀를 키우며 아내 잃은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옥녀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자라면 자랄수록 그녀의 미모도 빛이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량도에는 젊은 청년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혼기가 가득 찼지만 혼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얼굴도 몸도 성숙해지는 딸을 바라보며 외로움에 사무치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여자로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딸에게 그럴 수는 없다며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아내던 아버지는 어느 비오는 여름밤 마침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욕정을 참지 못한 아버지는 옥녀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이닥쳤고 자신을 덮치려는 아버지를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죠. 그렇게 사력을 다해 뿌리치는데도 아버지가 눈 뒤집혀 달려들자 그녀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아비랑 딸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자신이 뒷산 바위 벼랑에 올라가 있을 테니 아버지는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황소울음을 내면서 짐승처럼 올라오면 자신 또한 짐승처럼 아버지를 맞겠다고 했죠. 그 말에 아버지도 알겠다며 딸인 옥녀 보고 먼저 산에 올라가 있으라 했습니다. 옥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제정신 차리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반성하며 여기까지 따라 올라오지는 않겠지 하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옥녀는 아버지가 내는 소 울음소리를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정에 미쳐 딸을 범하려고 소 울음소리를 내는 짐승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옥녀는 슬피 울며 벼랑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렇게 욕정에 미친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마저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옥녀가 스스로 몸을 던진 벼랑은 옥녀봉이 되었고 옥녀가 떨어져 죽은 곳에서는 아직도 비가 내리면 그녀가 흘린 피 때문인지 붉은 이끼가 낀다고 하죠. 또한 사량도에서는 대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옥녀를 위해 지금까지도 혼례식 때 대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전설이 내려오는 옥녀봉은 지금도 돌탑이 쌓여 있어서 이 전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녀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로 묵념이나 절을 하고 간다고 하죠. 혹시나 사량도에 갈 예정이 있으신 구독자님들도 이 옥녀봉의 전설을 알고 간다면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등산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사량도 옥녀봉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태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태반이나 탯줄과 같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태라고 부르는데 조선시대의 왕실의 자손이 태어나면 그 자손의 태를 일정한 곳에 무덤처럼 만들어 보관하던 곳을 태실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선의 15대 국왕인 광해군의 태실과 관련된 재미있는 민간설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민간설화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듯 허풍과 뻥이 많이 섞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영경동, 그곳에 있는 자연불악 중 예로부터 도덕을 숭상하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도덕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 마을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색시 한 명이 다른 남자와 눈이라도 맞은 것인지 야밤에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인데요. 놀라운 소식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도 새색시들이 마을 뒤쪽에 있는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끝내 미쳐버려서 마을을 도망치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났다고 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도 점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불러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던 무당은 마을 뒷산을 가리키며 저곳에 있는 석상에 반해서 마을 여자들이 미쳐 도망간 것이라는 믿기 힘든 대답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무당의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다른 이유를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575년 6월 당시 왕이었던 선조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태어나자 신하들이 광해군의 태를 보관해둘 태실을 지을 성산과 명당을 찾던 중 대구의 영경동 뒷산을 발견하게 됐고 얼마 후 그곳에 태실을 짓게 되죠. 이 태실은 한나라 왕자의 태실이었던 만큼 지어지는 건축물 또한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그곳에 조각돼 있는 석상도 아주 훌륭했는데 이 석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왕실에서 지은 석상을 없애버렸다가는 자칫하면 영모죄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국리 끝에 마을 한쪽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소나무가 심어진 위치는 도덕마을에서 보면 석상이 지어져 있는 태봉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 이 소나무를 가꾸기 시작했고 그 숲에 경상도 지방에서 불길한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불리는 수구맥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놀랍게도 그 후부터는 더 이상 마을에서 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날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그 숲에서 풍악을 울리며 한 해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원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하네요. 단순히 석상을 보고 마을 여자들이 미쳤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믿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광해군의 태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대구 북구 영경동의 구릉인 태봉 정상 부근에 있는 조선의 15대왕 광해군의 태실은 2003년에 깊이 1.5m, 지름 1.8m의 규모로 파헤쳐진 채 발견됐죠. 발견 당시 태실은 윗부분의 거북 모양 좌대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태실이 파괴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1623년 폐위된 뒤 반대 세력들이 태실을 파괴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일제가 태실과 성물들을 훼손했을 것이란 주장, 그리고 과거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광해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태실을 없애려고 했다는 주장 등이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대구 도덕마을과 광해군의 태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